김현정의 뉴스쇼. 아픈 마음을 같이 하며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제천 시내 곳곳에는 이런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성탄절까지 희생자들의 연결식이 연달아 진행이 됐는데요. 유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책임자 징계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2배, 3배는 더 제대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한다. 오늘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단순히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까지도 뉴스가 참 많네요. 오늘 검찰의 다스 전담팀이 발족하고요. 내일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통합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보죠. 2017년 마지막 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박근혜 8달 만에 옥중 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옥중 조사를 받아요? 네, 그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인데요. 예. 검찰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조사를 하기로 한 거죠.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을 하면서 옥중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번이 6번째입니다. 조사에는 그 검사 2명 또 수사관 2명이 임하는데 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사관 1명은 여성으로 꾸린다고 하네요. 예.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이후로 새로 드러난 혐의,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그 문제의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 얼마만큼의 돈을 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겠다, 협조해달라 하면 협조를 할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면은 하긴 하는데 진술은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끝내 진술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선 변호인을 비롯해서 외부인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제천 화재의 원인 규명입니다. 자그마치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아직도 원인이 뚜렷이 안 드러난 겁니까? 네, 처음에는요 1층 천장의 배관 작업 과정에서 불똥이 튄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그래요? 있네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건물 관리인이 천장에서 그 얼음을 깨는 작업을 끝내고 50분이 지난 후에 불덩이가 그 주차된 차량으로 쏟아진 게 드러났기 작업 때문이거든요. 중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열선이나 발열 등 이런 것에 대한 과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게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일단 건물주하고 관리인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일단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참 제천 화재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광교에서 또 화재가 났어요. 네.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이었죠. 성탄절에 일어난 화재입니다. 예. 현장에서 일하던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화기로 절단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선다고 하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네,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가능성입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씨. 네. 술자리에서 접대를 강요받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그 후에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요. 네, 사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계와 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까지 흘러나오면서 파문이 커졌죠. 그렇죠. 하지만 유력 인사들 모두 혐의 없음 처분돼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예. 이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장자연 리스트 외에 또 어떤 게 올라 있습니까? 네,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또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과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 25건을 재조사 검토 대상으로 올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종 제조사 대상은 다음 달에 확정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다스 전담팀 오늘 꾸려진다는 소식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다스 전담팀 얘기는 2부에서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날씨 짧게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일부 지역이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다고 하네요. 근데 또 낮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불어닥치겠다고 하고요. 수도권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문다고 하니까 출근길부터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당원 투표를 이제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제안한 전당원 투표가 반대파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새정치가 공당 국민의당을 사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를 연결하는 이유는요. 국민의당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전당원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이요. 이 투표를 금지시켜달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반대죠. 이렇게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에는 대리인격 인물들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을 했었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을 하는 거네요. 투표. 예, 그렇습니다. 예. 수목 27, 28일 날 온라인 투표 그리고 29, 30 금토 이제 전화 투표 거쳐서 올해 마지막 날 31일 날 결과 발표됩니다. 31일 날 올해 마지막 날 그럼 만약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올해 마지막 날 통합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전 당원의 뜻이 통합이라고 믿고 이제 1월 달부터 추진해 나가는 거죠. 예,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31일에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선언이라기보다 그 당원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전당대회는 있습니다만 일단 당원의 뜻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31일 날 발표를 하고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이게 올해 안에 사실은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근데 올해 안에 어떤 전당원의 뜻이라는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 통합에 대한 의지 표현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 당내에서 그리고 또 당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 찬반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당의 대표인 그 당의 주인인 전당원의 뜻을 한번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모두가 승복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통합이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 하는 어떤 완성 시점? 이건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글쎄요,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예. 일반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그럼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도 그 전당대회는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해야 합니까? 왜입니까? 제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예.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예.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 아니면 이 타이밍 놓치면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주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그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반론을 좀 추려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첫째, 아무리 확장성,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한들, 표가 중요하다고 한들, 어떻게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느냐. 바른정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면서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박지원 전 대표는 쓰셨던데 혈액형이 다른 그 당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탄핵 때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처음 시작은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탄핵 통과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바른정당이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그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통합의 의미가 탄핵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던 그 주체들이 힘을 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핵이 그러면은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중시나비가 된 겁니까? 결혼 사이 네? 결혼하는데 두 당이 결혼하는데 탄핵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떤 중재를 연결시켜준 소개팅 주선자가 된 건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에 그 동참하고 그리고 두 번의 탈당을 거쳐서도 그 따뜻한 아랫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반자유한국당에 기치를 내건 바른정당이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힘을 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님. 혹시 이게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냐. 어떤 중도 보수 쪽으로 옮겨갔다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좀 어이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뭐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에 예. 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5년 후를 내다볼 정신이 없다. 당 살리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정말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돌려보면은 지금 당을 살려놔야 이렇게 해야만 내 5년 후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보수화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0명의 의원하고 예. 이제 바른정당의 10명 의원하고 합치면 전부 다 바른정당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원래 추구했던 그 방향, 예. 그러니까 그 성찰적인 그 진보, 그리고 또 혁신적인 그 보수, 함께 가자. 그게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인데 둘이 합쳐서 비로소 양날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40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통합에 찬성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서명한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들은 설사 통합이 결정된다가 해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9명만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11명이죠. 그 11명 중에도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한 2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11명이 다 온다고 해도 30명. 지금 국민의당 의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통합을 하는데도. 통합을 했는데 의원이 더 적어지면은 이게 통합이 이득이 되는 거 맞느냐?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20분 중에서 그 정말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이 더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전당원 투표만은 어떻게든 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아, 통합에 반대해서 참여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막아보자는 생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다. 몇 분이나 그런 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꽤 여러 분도 계십니다만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최대한 예. 제가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뵙고 설득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한 중도였던 의원들 한 3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적어도 그 3명 정도는 설득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더 많은 분들 찾아뵙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 더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말씀하셨던 더 이렇게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각 당의 지지도가 지금 5%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5%와 5%가 만나서 국민 지지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지지율인데 5+5가 15 내지 20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통합이 아니고 플러스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지지도가 문제다. 물론 그 여론조사를 놓고도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냐 통합 반대파에서는 의문을 제시하시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은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근데요, 안 대표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듯이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출연하셔서 박정희식 유신 찬반 투표를 보는 것 같다. 골목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의견들을 나누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절대 좁혀지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당원들이 주인이시니까 당원들께 물어보자.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자. 만약에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당원들이 더 많으시다면 저는 대표직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에 찬성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예. 저는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설득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꼭 100% 다 충분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노력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전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제안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까지 전국 돌면서 쭉 의견들 청취하셨잖아요.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좀 확신을 얻으신 걸까요? 호남과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의견 차이들이 꽤 있습니다. 예. 호남은 지금 양자구도입니다. 내년 선거가. 예. 그런데 전국 선거는 사자구도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3자 구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렇지만 전국이 이제 3자 구도가 되더라도 호남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어진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도 지금 현역 의원분들께서 호남 민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예. 그래서 전당원 투표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당 당원들 중에서 호남 당원이 과반이 넘습니다. 예. 50%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더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의원 수가 39명인데 20명이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런 반발 속에 통합이 힘을 얻으려면 아슬아슬한 찬성도 안 내고 사실은 압도적인 찬성, 최소한 70% 찬성은 나와야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예,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이제 당원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다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승복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님, 주변에서 이제 안 대표님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 뚜껑 열었다가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 그때는 뭐 대표직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한 걸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 정도 각오도 되신 거냐라고 묻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후폭풍도 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아니, 제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각오도 되셨단 말씀이세요? 저는 재신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건 맞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재신임이 안 되면 예? 당연히 사퇴해야만 하고, 예? 만약에 또 재신임이 돼서 통합이 된다면 그때도 그러니까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대표직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대표직 이상의 것도 내려놓으실 각오까지도 됐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말 안에 그 모든 가능성, 마지막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나는 가는 거다라는 그 의지가 읽히는데, 어제 20명이 그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더 듣고 싶은 질문들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김정수님, 3382님, 4522님 등등은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 대박일 겁니다. 찬성합니다. 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1799님, 지금 의원이 39명이나 있는데 이대로 선거에 임하면 질 거라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다가 자유한국당과도 통합 논의하는 건 아니냐. 최기룡님, 반대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입으로 갑니다. 쇼 2부 출발합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찬반에 대한 의견부터 시작해서 안 대표에 대한 어떤 의견들, 우리 정치판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 다양하게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뉴스닥이 준비된 날이죠.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도 아마 상한가 하한가 중에 이 국민의당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좀 더 이어가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순서는 다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다스 전담팀이라는 것을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검찰에 이미 이 고발이 돼서 다스에 대한 수사팀까지 배당을 한 상태인데 전담팀을 따로 꾸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정말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벌써
5번째 수사. 과연 이번엔 성공할 것인지. 이걸 고발하는 곳은 참여연대인데 그 당사자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네요. 저희 뉴스쇼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인물들 차례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00만 관객의 마음을 울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 그 아들 김승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50원의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스는 누구 걸까요?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누구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는 자신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죠. 자, 그 다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오늘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발족한답니다. 전담팀을 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줄 분,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검찰에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다스의 실소유주인 그분하고 네.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형사 일부에 배당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전담팀이 오늘 따로 발족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담팀 꾸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결국은 수사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하는가? 결국 BBK 실소유주랑 다스 실소유주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거고 네. BBK는 너무 많은 5,000명 이상의 피해자의 그 피눈물을 양산한 사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과거 이렇게 그 BBK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의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예. 그 이제 BBK에 투자된 금액 중에 일부가 다스에서 투자가 됐고요. 문제 이제 140억인데요. 예. 140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냐면 여유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다스의 여유자금. 네네. 다스는 자동차 부품회사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시트를 제조하는 부품회사 맞는데요. 예. 다스가 그때 당시 BBK에 투자했을 당시 그렇게 여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이제 추론컨대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만든 돈이었거든요. 물건을 사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을 미루면서까지 네네. 다스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내부자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은 이제 할인을 하면서 어음들은 할인하고 줘야 될 돈은 안 주면서 아주 옹지종지 이제 모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이거든요. 억지로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BBK라는 회사가 신생 투자 자문 회사였던 거잖아요. 네. 신생의 그 회사에다가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막 어거지로 모아서 140억 원이나 몰아줬느냐. 이것도 그렇죠. 잘 설명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대체 개의를 하고 그런 이제 문건들이 계속 이제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이제 명백한 어떤 정황상의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5,000명 피해자 가운데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죠. 다스는 다 받아갔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스와 BBK는 한 몸뚱이 같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의심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결국은 그 한 몸뚱이 주인이 MB일 거라고 의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법적 외관과 달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파악했던 게 역시 이제 모 주간지 기자께서 이렇게 과거 폭로했던 다스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당시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한 이제 문제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김재정 씨의 상속세액이 이와 같이 485억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김재정 씨라 하면 천압 말씀하시는 거죠? MB의 천압. 과거 다스의 대주주로 표기되었던. 이상은 김재정 사실은 동업의 형태로 맞습니다. 다스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네. 장부상은. 네네. 이명박 대통령 이름은 거기에 어디도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다스를 제외하고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회계사들이 이런 계산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릴 것은 우리 김경률 위원장은 회계사세요. 직업이. 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장부를 이렇게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드러내기 힘든 소득이 있을 때 우리 PD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내줄 테니까 내 소득을 너가 좀 받아가다오. 이런 경우거든요.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숨겨야 될 재산을 제가 좀 대신 제 재산으로 넣어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내겠다. 맞습니다. 걱정 말고 좀 숨겨다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탁한 소득을 제외했더니 이만큼 세금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래서 김재정 씨의 세금에 대해서 다스에서 보전해줘야 될 금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부가 무슨 장부예요? 어디서 이게 나온 지금 장부예요? 다스에서 제작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상속에 관한 자료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일개 격리 직원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김재정 씨의 재산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가 이제 다스의 의뢰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실소유주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면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는 MB 아들 이시영 씨가 맞습니다. 다스 직원인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사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들 사실 다스에서 중국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막대하거든요. 이 4개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4개 현지법인. 네. 아니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시영 씨가 다스에 입사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사실은 다스의 해체, 다스의 어떤 중요한 생산 부분들이 다 어디론가 이제 분산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다스로만 놓고 본다라면 유능한 운영자라고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4개 법인을 5년 된 직원이 다 장악하는 건 어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승승장구다. 맞습니다. 한 80억을 횡령한 직원이 지금까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인데요. 어떤 비자금의 실체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것들이 다스 내부장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20억을 조성하고 만든 사람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건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17명의 43개 계좌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세청의 2008년 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게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계되어진 건데 이게 과연 일개 여직원에 의해서 설계되어질 수 있는 작품인가 하면은 절대 그건 아니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결국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주인은 MB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참여연대 위원장도 의심하시고 국민들도 의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팀까지 꾸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째 수사죠? 지금 5번째 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4번은 왜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까? 왜 수사가 실패한 겁니까?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체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짓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따로 또 고발을 하게 됐고. 정호영 특검을 진짜 보니까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 있었던 이광범 특검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와대 측이라든가 이시영 씨, 이상은 씨 이런 일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역력하고요. 정호영 특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를 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2008년에. 네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당선된 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당선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인수위 시절인 거죠. 그렇죠. 그때 어떤 식으로 은폐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덮었다는 것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다스와 협조하여서 예. 실소유주와 협조하여서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120억의 비자금이 운용되다가 이거를 다시 다스에 입금토록 한 겁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외부에 둔 채로 수사를 마감하거나 그 수사 결과를 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이 했었다라면 예. 세법에 의해서도 조세범이 될 테고요. 뭐 검찰은 당연히 횡령 이런 은닉죄가 되겠지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정호영 특검이 특검 종료된 후에 네. MB가 주인이던 영포빌딩에 입주한 거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이것도 네. 참 이상한 점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네네네. 정호영 전 특검도 같이 수사해달라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예, 2018년 2월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엔 될 거라고 보십니까? 5번째 수사는? 저는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초로 이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장부. 네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이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파보면 결국은 될 거다라는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어떤 장부도 나왔고 증언도 나오고 정호연 전 있고. 특검이 네. 그렇죠. 감춘 것도 나오고 네. 증언도 나오고 네. 운전기사를 했던 분은 나는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일 거라는 걸 1000% 확신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극적인 증언자들이 나타난 예. 것도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 뭐 희망을 걸어볼 네. 만한 이유다. 예. 이런 말씀. 예, 검찰이 다스 전담 수사팀을 오늘 발족한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용 특검을 이미 지난 7일에 고발했습니다. 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마지막 뉴스닥인데 특이하게 인사하시네요. 진짜요. 제가 오늘 어제 막년에 그걸 읽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지금 길에 꽉 막혀서 이준석 위원장은 길에서 뉴스닥 특이하게 마무리. 코너 끝나고 저랑 얘기 좀 잠깐 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사실은 두 분에게 준비한 질문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뽑은 것들도 나오는데 소장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마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설거지로 정했습니다. 설거지? 무슨 설거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한 거는 지난 정권들에 대한 설거지가 주였다. 물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요리도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 단어 설거지 쉽게 확 와닿네요. 이준석 위원장. 예, 저는 사실 허성무 소장님의 여당 관점에서 그걸 보시니까 이제 설거지를 표현하셨겠지만은 저는 좀 야당 관점을 보다 보니까 보수 폭망이라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보수 폭망.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폭망이라는 용어인데 완전히 망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작년 이제 10월쯤부터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위기가 올해 들어가지고 최순실 사태 여파도 있겠지만은 보수 야당 간의 갈등도 있겠고 그렇죠. 물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야당이라는 게 과거에 IMF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보수 야당이 물론 IMF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신뢰를 못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개헌 그러는데 보수 세력도 앞으로 한 30년 동안 뭘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폭망 설거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올 한 해를 좀 보내주시고 받으면서 오늘 뉴스닥 정리 시작을 해보죠.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골랐는데요. 안철수 대표. 이준석 위원장님 상한가요? 저도 평소엔 잘 안 올라오는데 홍준표 대표입니다. 오늘 잠깐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에 안철수 홍준표. 사실은 뉴스닥 연말 시상식 하면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최다 하한가 부문 대상감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국민의당이 뭐 어떤 사태에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어쨌든 내일부터 해서 투표 이제 이게 뭐 며칠간이 결정적인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상한가를 골랐는데 잠깐만요. 일단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안철수 대표와 이제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왜 상한가인가부터 좀 짚어보죠. 왜입니까? 우선 뭐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말을 막 하고 이래도 막 보면 한쪽에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모래주머니 떼고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이제 더 센 말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센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정부 비판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되게 세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과거의 홍준표 대표가 하던 저격수 시절의 얘기보다는 좀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정도가 막힌 거였어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 찾아보면 더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대선 때 이럴 때 보면은 당의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있다 뭐 이런 말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제천 화재 현장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보면 갈수록 이제 홍준표 대표의 뭐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센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나저나 그 전에 말입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자유한국당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징계위가 열려요. 여기에 회부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류여해 최고위원. 그리고 류여해 최고위원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정준길 전 대변인. 두 사람이 오늘 회부가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이에도 그 평화의 성탄절에도 류여해 홍준표 류여해 두 사람의 장외신경전은 계속됐어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아직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당에다가 연탄을 피우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이러자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지 않고 주모가 주막에다가 연탄을 피우고 탈출을 해버리면 거기서 낮술 드시던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올렸어요. 주모가 이제 홍 대표가 지난주에 류 최고위원 가리켜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유해 대표를 제거해야만 최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징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명 처분을 해야만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할 텐데. 징계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 정도 있잖아요. 경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명이 돼야지만 최고위원에서 탈락입니까? 아예. 자격 박탈이죠. 그런 정도 할 만큼 유해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하고 뭐 맞서 싸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홍준표 대표나 지금 징계위가 만약에 제명 처분까지 강하게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짐이 곧 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독재 정당으로 가는데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의 성격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쪽 소식에는 더 정통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여해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역시 본인도 이제 품위 유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대표를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리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윤리위에서 원래 제명할 때 현역 의원이면은 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유여해 최고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진짜 막말 징계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은 두 분 다 잘릴 수 있는 건 윤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서로 맛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약간 궁금해지긴 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품위 유지가 지금 유일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유여해 최고도 최근에 실수를 뭐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후보 되기 전에도 좀 한 실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왜냐면 윤리위라는 건 상당히 뭐 사법부가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그때부터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윤리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에서 이게 세력 간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종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리위에서
둘 다 가벼운 경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시절에 정상적인 새누리당 윤리위라면 그 정도 판단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경고 이상 주긴 좀 어렵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 자체는 그렇죠. 네. 원래 윤리위가 뭐 더 강하게 징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홍준표 윤리위 아닙니까? 홍준표 윤리위고 홍준표 자체가. 대표의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악에 대한 걸 다 말해줄 텐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뭐 내년 공천도 거의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필요 없다. 그렇죠. 경선 그런 거 해봐야 본선 경쟁력만 해친다.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유일하게 경선할 수 있는 데는 대구 경북 말고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에서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을 좀 뒤엎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명까지도 상식을 뒤엎으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랑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정준길 전 대변인. 예.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 금태섭 의원님이랑 동기일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정준길 대변인 저도 이제 친하게 알지만은 이분이 절대 이런 걸 묵과할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법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정당 싸움에서 법원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민의당 지금 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쇼잉일 뿐이지 뭐 결정돼서 가버리고 나면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유한국당 오늘 징계위 열립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상한가라는 거. 허 소장님은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이제 골라오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시던 것들,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밀고 나가고 있어. 올해 안에 어쨌든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 전당원의 뜻을 묻겠다. 상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합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한 거고 칼을 뽑은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약 20명 정도가 20명이면 절반이 넘어요, 사실. 그렇죠. 39명이니까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당을 깨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상 깨진 거지만 결국 이거는 이제 서로가 거기 전국구 의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가 나가라 하고 있는 거 나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깨고 나가면 전국구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그 실제로는 이미 깨졌고 이미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절차로서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거고 이제 지도자로서 그 길이 옳든 그러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당원 투표에서 그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아까 안철수 대표는 그랬어요. 난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표 계산은 했을 거라고 보세요. 찬성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이 많고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호남의 중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속수무책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자기가 지지도 받고 또 뭐 약간의 그것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남에서의 더 이상의 확장성은 자기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본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은 자기에게는 레드오션이고 자기의 블루오션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겠다는 분명한 노선을 정했어요. 결국 경상도 쪽을 뚫어야 내 블루오션이 열린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수도권이죠. 두 개인데. 아까 제가 그 질문도 근데 드렸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은 말씀 안 하시겠죠. 저는 좀 전에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지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이분은 원래 경제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이 남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고. 블루오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3단계 통합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3당 합당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엔 보수당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렛대로 합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 보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자유한국당을 에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나 측근들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측근들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뭐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뒤집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에 만약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진짜 통합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20명의 반대파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거의 아무 선택지도 없을 것이고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받아줄 사람들 지금 2-3명이라 얘기 나옵니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2-3명 정도에게는 민주당 입당을 제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뭐 행동이 제한되지 않을까. 뭐 나가봤자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아까 능력 있는 2-3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내년 2년 뒤 총선에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물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2-3명 국민의당 의원한테 들어오시라고 제안했다는 걸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국민의당 굉장히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2-3명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예. 그분 이제 통합 반대파에 있는 분들 중에 2-3명.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 지금 지방선거, 물론 국회의원을 놓고 보면은 그런 반대파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구의원, 시의원 하시는 분들 레벨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그런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당면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를 던지는 것이 거기 가면은 거의 80-90% 압도적으로 찬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한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얼마 전에 상한가 고르시더니 왜 바로 하한가를 주세요? 2주 전에 상한가를 골랐는데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비중 그것 때문에 이번에 UAE 방문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 이유로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주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사퇴 연장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손학규 상임 고문을 하한가에 지난주 귀국했는데 왜 하한가입니까? 바로? 지난주 귀국하신 것부터가 하한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통합 중재파 아니면 이런 뭐 통합파와 이제 반통합파의 중재로 이제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손학규 고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였다면 뭐 중재가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건 3자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이제 바른정당 계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한 1-2년 가까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 공을 세우려면 더 빨리 귀국했어야 됐다. 이번에도 타이밍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타이밍이 귀국이든지 아니면 칩거를 푸는 타이밍이 항상 보면은 큰 의미보다는 다른 이제 사건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묘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징크스라기보다는 이게 루틴화된 게 아닌가. 너무 늦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타이밍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손학규 대표는 세력이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력이 없는 정치는 어떤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손학규 대표님이 이 타이밍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안철수 대표는 혹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나는 대표직 안 맡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 대안으로 손학규 고문이 통합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여론조사에서도 제3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정당이라는 게 뭐 그럼 안철수 대표 혼자 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같이 있고 하는 거죠. 또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준석 위원장 생각 묻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손학규 고문을 통합 당대표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인 게 손학규 대표가 원래 그런 역할 많이 하신 건 맞는데 그 경우는 보통 정당이 약간 당나라 군대 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양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는 게 거의 확고하고 그리고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당이라는 게 확고해진 상태 속에서
실제 대주주들이 아주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손학규 대표가 의미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할 게 없을 거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요. 그냥 손학규 고문을.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하한가로 임종석 비서실장. 하한가? 예,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을 다녀온 지가 보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갔을 때는 뭐 북한 비밀 접촉설, 그다음에 뭐 전 정권 사정에 대한 무마설, 온갖 이야기들이 별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조카의 연애설까지 나오고 한국의 어떤 연예인하고 열애설까지 등장할 그까지 정도로. 뭐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또 카타르하고의 불화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프레임이 하나 씌워져 있죠. 뭔가 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또는 전 정부의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해서 큰 국가적 위기가 있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큰 국가에 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이런 뭐 심지어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어제 그 이야기까지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청와대 분수광장에 가서 이제 뭐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휴가를 가버리고 돌아왔어도 지금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해서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이 마치 맞는 것처럼. 프레임이 말릴 거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겠죠. 이 시간이 지속되면은. 그래서 빠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외교라는 게 비밀이 필요하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지나친 비밀주의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 정부가 이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자꾸 빠지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휴가 가고 빠진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주간의 상한가가 저는 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뭐 게이트니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유한국당의 좀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본인들도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확 이렇게 짚어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준석 위원장님.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고. 새해에는 3원 연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주의를 드리면서 오늘 명심하겠습니다. 두 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오늘 음향뉴스 현장은요. 새해 이게 빠질 수 없죠. 달력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력 공장입니다. 여보세요. 2,000부짜리 왔는데? 4,000부짜리. 네, 물건 나왔어요. 이제 이 새로운 그 카렌더를 하느라고 요즘 손님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시기 시작했죠. 저쪽에 보세요. 날짜 표시하는 거.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 1시. 달력은 경제하고 그 같이 움직이니까 다 경제가 안 좋으면 이거 손님들도 조금씩 줄이잖아요. 어때? 용달 불렀어요? 네네네. 많이 줄었죠. 뭐 인력도 많이 있고 이제 12장 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탁상용 카렌더로 많이 가고 이렇게 이 연말 분위기가 확실히 났었죠. 이 골목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녔었고 스마트폰 이후로 정말 전망이 안 좋구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나오고 하니까 달력이 그전만 못하잖아요. 많이 안 쓴다고 봐야죠. 하나, 둘, 셋, 넷, 5개. 달력 보러 왔는데요. 제 거래처에다가 주려고요. 해마다 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줄었죠. 그리고 좀 일정이 다 스마트폰에 담기 때문에 달력 잘 안 쓰죠. 그냥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달력 은행에서 준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종이가 귀했을 적에 창문도 바르고 또 화장지로도 쓰고 아주 옛날에는 담배도 말아서 피웠던 그 할아버지들의 추억이 있죠. 내 카렌더 언제 나오느냐. 카렌더가 빨리 안 나와서 맨날 싸우던 기억. 밤잠 못하고 일했어도 그 옛날이 그려질 때. 2018년 무술년 개띠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그래도 종이 카렌더 많이 찾아주시고 2018년은 황금 개띠만큼 많이 일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들어라.
더 많이 저도 일감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달력 찾는 곳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새해 계획 적을 때 새해의 결심을 다지는데 달력만한 게 있을까요? 2018년 새 달력에는 좋은 일만 가득 담기길 빌면서 을지로 달력공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아까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마디로 허성무 소장은 설거지 이야기하셨죠. 0819님.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운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요리가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들의 운명이 참 씁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4973님도 설거지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보수 폭망이라는 이준석 위원장의 한마디를 들으시고는 서효수님, 그냥 보수 폭망 아니고요, 가짜 보수 폭망이죠. 예, 진짜 보수가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글쎄요. 8672님은 아까 주모하고 낮술 먹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주모와 낮술꾼은 결국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전주에 눈 많이 온다고 다양하네요님 또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 지금 눈이 오는 곳이 있답니다. 예,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린다는 이런 얘기들 들어오고 있고, 다스 관련해서 서효수님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 못하고 전담팀 꾸렸는데도 다스를 뭉개고 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김용남님은 MB는 다스가 아니어도 참 용서 못할 일이 많다. 꼭 철저히 수사하자.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017년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쇼에서는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후가 궁금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택시운전사. 이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고 김사복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신기자 힌치페터 기자를 태우고 5.18 그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그런 택시운전사인데요. 그간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김사복 씨의 아들이 나타났었죠.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바로 김사복이다.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죠. 김승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영화제에 예. 아버님이 특별상을 받으셔서 저거 무대에 한번 오르는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리수상. 예. 택시운전사가 개봉되던 그 여름으로 좀 돌아가 보죠. 영화가 개봉했을 때 처음부터 아버지 얘기인 줄 아셨어요? 그때는 몰랐고요. 어허.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힌스페터 씨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님 영화구나 하고 그렇게 직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트위터에 글을 쓰셨어요. 네. 제가 김사복 씨의 큰아들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하고 이 영화를 보고 늘 제 안에 계셨던 영웅이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쓰셨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답답했었죠. 답답하셨어요. 네티즌들은 대부분 저에게 부정적이었고 저가 김사복 씨 큰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나는 김사복 씨의 큰딸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김사복 큰아들이면 나는 큰딸이요. 거짓말 마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예. 그래. 네티즌들이 그렇게 세상이니까 안 믿어주다가 김승필 씨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가족 증명서를 떼서 증명하고 그리고 힌치페터 기자와 아버지가 같이 찍은 사진을 결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희 뉴스쇼 김정훈 기자로부터 처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김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뉴스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김승필 씨가 김사복 씨의 아들 맞습니다라는 게 첫 보도가 됐던 거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왜 여태 안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에? 이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 아버님이 광주 다녀오시고 이제 4년 만에 돌아가셨던
않습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던가요? 네네네. 예. 네.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만으로 그냥 정신없이 보낸 세월 동안에 신스페터 씨가 아버님을 그렇게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김승필 씨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 집안 살리는데 뭐 정신을 다 사실은 쏟으셨겠네요. 네네네. 네, 뭐 힌츠페터 기자를 찾고 어쩌고 사실 이런 여유가 없이 살았던 거고. 네네네. 힌츠페터 기자가 먼저 좀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도 못 찾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어떤 뭐 택시 운수협회 이런 데 등록된 운전사가 아니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은 그 당시 호텔 택시업을 하시면서 직접 운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통역도 하시고 뭐 이런. 네네. 영어 일어를 잘 하셔서 외신 기자들과 많은 인연을 가지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운전사 영화 속의 택시 운전사는 노란 색깔 옷 입고 트럭 택시를 무는 이런 송강호 씨 모습이었는데 실제는 저 사진 봤는데 굉장히 멋쟁이세요, 아버님. 네, 예, 예. 그 영화 속의 송강호 씨, 영화 속의 아버지하고요, 실제 아버지 모습하고 요거는 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노란 옷차림에 초록색 택시, 요건 일제 다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영화에서 나온 송강호 씨는 10만 원 때문에 광주로 가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예. 네네. 가난한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고 당시에 암울했던 시절 때부터 민주화의 열망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었었어요. 광주라고 하는 항쟁이 생기고 아버님이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신스페터 씨가 주문이 오면서 그분을 꼭 모시고 광주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얼떨결에 광주를 간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송강호 씨가 그 택시 운전하면서 조용필의 단발머리 부르는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잖아요. 상징적인. 네. 아버님이 진짜로 단발머리 그 노래 좋아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단발머리는 그 당시에 다 좋아했으니까 좋아는 하셨을까? 다 좋아했죠. 그럼요. 그래요. 김사복 아버님에 대한 기념사업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어떤 것도? 함석권 선생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확정된 사진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생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함석권 선생님 기념사업에 그 장준하 선생님 기념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김사복 씨의 진정한 모습이 어느 거냐 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이든 진정한 김사복 씨를 알리고 그리고 제2, 제3의 김사복 씨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참 올 한 해 김사복이란 인물을 우리 국민들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80년 광주 봄으로부터 2017년 촛불 혁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이들은 바로 소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불의에 꺾이지 않는 제2의 제3의 택시 운전사 김사복으로 이어져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멋진 말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요. 근데 김사복 씨 아드님은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학자나 이런 분 같으세요. 이런 문자들 들어오는데 사업하시죠? 네네네네. 훌륭한 생각을 가진 좋은 아들을 우리 김사복 선생님이 남기고 가셨네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분을 오늘은 만났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였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첫 장면이 이 노래로 시작이 되죠. 잊혀졌던 한 인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조용필 단발머리. 제천 스포츠쇼 화재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연결식이요. 오늘 4명의 발인을 끝으로 모두 엄수가 됩니다. 유가족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이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저는 인사드리지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